안녕하십니까, 오원식입니다. 오늘 재밌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일단 저는 강의를 하는 강사긴 하지만 세상 제일 싫어하는 게 재미없는 일입니다. 이제 엔돌핀형 인간이기 때문에 오늘 강의 끝나고 나가셨을 때 여러분들께서 내일 일상에서 아, 이렇게 하면 재밌겠구나 하는 기분이 있었으면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아까 왔는데 어느 간호사 선생님께서 자양삼계탕 하더라니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맞습니다. 옛날에 자양삼계탕이라고 이제 40년 정도 하셨던 삼계탕집 아들인데요. 이제 오늘 강의 준비를 하는 것 중에 첫 번째가 우리 그 병원에서는 환자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 약국에서도 환자, 뭐 또 손님 이럴 수도 있는데 그 병원에서는 환자 말고도 보호자도 오기 때문에 저는 환자라는 표현보다는 그 심리학에서 쓰는 내담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나를 찾아와서 나와 얘기하려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일단 고객 응대에 있어서 제일 힘든 부분이 뭐냐면 화잖아요, 화. 그래서 화난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면 좋을지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알려드리는데, 사실 이것도 실전 스킬이 필요한데 제 경우에는 제가 아까 삼계탕집 아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15살 때부터 삼계탕집 카운터를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놈 새끼 저놈 새끼 하면서 욕먹다 보니까 터득하게 됐습니다. 왜냐면 욕먹기 싫으면 눈치껏 행동해야잖아요. 근데 눈치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욕을 먹는 게 아니라 만족스러운 결과를 만들 수가 있겠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엄청 바빠 죽겠는데 제가 카운터에 앉아있으면, 그때 한 중2, 중3 때였어요. 카운터에 앉아있으면 야, 이 새끼야 이리 와봐 이렇게, 이거 녹화하는 건데, 야, 이놈아 이리 와봐 합니다. 그럼 저는 왜 불러요? 하고 가면은 이제 어른이 부르는데 자식이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벗어나려고 해서 어떻게 했느냐, 바쁘건 안 바쁘건 무조건 걸어다니고 있었어요. 사람들 주변을 계속 걸어다니면 얘는 뭔가 바쁜가 보다 하고 안 시킵니다. 근데 그걸 넘어서서 그게 걸어다니다 보면 할 게 없잖아요. 근데 주변을 계속 살피다 보니까 뭐 필요한 게 보여요. 그러니까 욕먹기 싫어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눈에 보여서 뭔가를 챙겨주다 보니까 되게 센스 있는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니까 즉 이제 이런 변화는 나의 니즈에 따라서 생깁니다. 니즈를 잘 파악해야 되는데 우린 대부분 불편하지 않으면 안 바꾸려고 해요. 또는 불편하더라도 견딜만 하면 견뎌버립니다. 인간의 본성이긴 한데 이왕이면 조금 더 편했으면 좋겠으니까. 그래서 저도 사실 이 강의의 내용 중에는 이제 제가 약사이기 때문에 약사들 대상으로 하는 강의가 나와요. 왜냐하면 저 역시도 현장에서 그 약사로서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제가 병원에서 일어난 현장으로 얘기를 하는 거는 오히려 넘겨짚는 부분이 될 거다 보니까 공감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그리고 제 에피소드를 통해서 여러분께 재밌게 한번 얘기를 전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화난 내담자 응대 전문가예요. 안에 보다 보면 그렇게도 가능하구나. 저희 약국에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막 욕을 엄청 하세요. 막 화를 엄청 내시길래 제가 그분한테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들 화난 사람한테 절대 하면 안 되는 말 아세요? 화내지 마세요. 근데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화내지 마세요예요. 저는 화내는 사람한테 뭐라고 말씀드리냐면요, 화나셨겠네요, 화내셔야겠네요 라고 합니다. 그렇게 접근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해볼 테니까 오늘 재밌게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보통 이렇게 소개를 막 하잖아요. 되게 재미가 없어서.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저 밑에 보면 여기 특이사항에 진호불 제주라고 결혼정보회사에서 공식 커플 카운슬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에 대해서 미혼이시거나 아니면 다시 한번 할 용기가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따로 연락 주시면 명함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워낙 이것저것 좋아하는데 하루는 집에서 가만히 있다가 치킨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럼 치킨 시키면 되죠. 근데 집에서 와이프가 돈 아껴 그러는 거예요. 돈을 아끼면서 치킨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배민라이더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치킨을 배달시키기 위해서 치킨을 배달해 보기도 했습니다. 되게 재밌었어요. 저는 이렇게 보시면 김창욱 강사님이나 김경현 교수님이에요. 김창욱 강사님 저희 약관 방문하신 적 있고, 김경현 교수님 강의는 여러 번 듣기도 하고, 한 번은 제가 영광스럽게도 김경현 교수님 앞에서 강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갖다 놓은 이유는 저를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한가하니까 자주 불러주시고요. 김경현 교수님이 저랑 사진 찍을 때 엄청 좋아하셨어요. 왜냐면 모든 사람들은 저랑 사진을 찍으면 얼굴이 작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랑 3번이나 사진 찍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한가한 김창욱이라고 했는데, 김창욱 강사님께서 자꾸 오셨을 때 제가 너무 기분 좋아서 제가 이런 행복실천 강의를 하고 싶어서 강사가 되겠다고 했는데, 그때 롤모델이 김창욱 강사님이셨어가지고, 그래서 얼마 전에 시청에서 시리즈 강의를 할 때는 아예 포스터를 갖다 뺏겼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커플 카운슬러라고 했죠. 실제로 커플 카운슬러로 결혼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결혼 특강도 합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 제가 이렇게 약국을 비우고 놀러 다니는데 저희 약국이 헐렁하냐고 그렇진 않고요. 전국에서 1년에 한 곳 뽑아야 대상을 상금이 1,000만 원이거든요. 네, 저희 약국이 2023년도 49회 때 전국 약국 경영 대상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네, 그 다음에 얼마 전에는 약국 자랑 컨테스트에서 최우상 받았고 이 상금이 두 개 합하면 1,300만 원이거든요. 이걸로 뭘 할 거냐? 내년 여름에 저희 약국 식구들과 식구들의 식구들까지 총 10명이에요. 그래서 총 10명이 전체 해외여행 가기로 적금 들어놨습니다. 그렇다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부터는 화난 사람 얘기해야 되니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에는 진짜 이상한 사람 너무 많습니다. 예, 진짜 그래요. 이상하니까 병원 온 건지 병원 와서 이상해졌는지 모르겠으나 예, 사실 병원에서 나타나는 엄청 심각한 문제들이 많죠. 저는 제 나름 제주대학병원의 단골입니다. 저희 집 애들 둘 다 여기서 태어났고 저희 애들 엄마 수술도 한 번 했고 저희 아버지께서 얼마 전에 신경외과에서 이제 진료를 받고 병원에 계속 오시는데 제가 보호자로 따라오거든요. 저도 좀 있으면 환자가 되겠지만 저는 이상한 환자는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상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런 폭행들, 이런 사건들이 진짜 많아요. 네, 사람이 왜 저럴까라고 하는데 아무리 그냥 사람이 별놈 다 있어라고 하기에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네. 뭐 징역 5년 하면 뭐예요? 일단 폭행이 시작되고 나면 남는 거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되는 건데. 그래서 민원인 얘기해보면 민원인 하면 병원에 이상한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 민원인은 되게 다양하게 많습니다. 공무원들도 많고요. 여기 가운데 보시면 잘 중셔마시 써 있잖아요. 실제로 제주도에서도 악성 민원 사례가 이제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왜 하필이면 병원에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이상한 사람이 많을까가 아니고요. 사실은 약국에도 이상한 사람 많습니다. 실제 약국을 그만둔 30대 여자 약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청춘 약국에 다 보내려 열심히 살았는데 약국 접었대요. 예, 그리고 손이 바들바들 떨린다. 어떻게 하면 잘 대할 수 있냐. 이런 부분들을 어느 직종에서나 특히 아픈 사람을 상대하는 곳에서는 많이 고민하게 됩니다. 똑같이 약국에도 폭행 사건이나 이런 강력범죄 얼마 전에 포항에서 6년 전에 포항에서 정신병자 와서 거기 직원도 찌르고 약사도 다치고 이런 케이스도 있었죠.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 아픈 사람이 너무 많은데 그래 우리 병원에 계시기 때문에 너른 마음으로 그래 마음이 아픈 사람이다, 정신이 아픈 사람이다 하기에는 이해는 하겠어요. 근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우리는 일단 닥친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법을 만들었는데 뭐 별로 바뀌는 거 없습니다. 우린 당장 우리가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친절교육을 받는데 친절교육을 어떤 교육을 받는지 아세요? 되게 이쁜 이제 전직 스튜어디스가 나와서 도레미파솔 이렇게 하면서 배웁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안 한대? 그럼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할지 몰라요. 친절을 하라고는 배웠는데 어떤 상황에서 어떤 친절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듣지 못했습니다. 특히나 이런 장경철급의 사람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더 모르고 더 당황합니다. 정신과 선생님이 계실 수 있겠지만 분석을 하는 거랑 현장에서 실제로 대응하는 건 또 다를 수 있지 않을까요? 중요한 게 반응이 아니고 대응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반응과 대응의 차이 아세요? 반응은 감정으로 하는 거예요. 누가 와서 갑자기 야! 이러면 뭐야 이게 반응이고요. 대응은 이 사람이 왜 소리를 질렀을까? 그럼 나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인간은 심리 동물이라서 심리적인 동물이라서 일단 감정이 우선 드러나게 됩니다. 보통 내가 뭘 잘못했지? 우리 I형인 분들, 소심한 A형인 분들은 대부분 내가 뭘 잘못했을까라고 합니다. 아니면은 우리 항상 제일 많이 듣는 말 참는 게 빨라 라는 말 듣고 하는데 참는 거 쉬울 것 같죠? 절대 안 그렇습니다. 인간에게는 의지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 기상해서 그날 전날에 너무너무 잠을 고나게 자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의 의지력은 100이라고 칩시다. 근데 오는 도중에 차가 한 3대쯤 가로지르고 뒤에서 빵빵거리고 걔 오는 동안에 뭔가 하나씩 일이 터지면서 우리의 의지력이 바닥이 나기 시작하면
참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냥 우리의 의지력은 일정 수준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의지력이 다 박살나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의지력이 100이 되더라도 고갈이 될 텐데 그 의지력이 100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30, 20, 때로는 출발부터 바닥난 의지력을 거의 땅을 파고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도 화난 사람이 되게 됩니다. 참다 보면 오는 거 뭐죠? 번아웃이죠, 번아웃. 네. 나 다 때려칠래. 우리 박하사탕 보면은 설경구 씨 마지막에 나 다 뒤로 돌아갈래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현자타임 옵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은 해결해야 될 문제다. 그래, 나는 오늘 저녁에 마실 치맥 한 잔에 내 영혼을 걸어야겠다 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냈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많은 호소를 하는데 제가 2014년도에 칼럼을 쓴 거예요. 제가 갑자기 느닷없이 행복하다가 아니라 저는 사실 사람들 만나는 거 되게 재밌거든요. 별별 재밌는 사람이 다 와요. 그러니까 힘든 사람도 오지만 때로는 행복하게 하는 사람도 오고,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행복한 출근하고 즐거운 퇴근할 수 있으니까 한번 행복하게 지내보는 거 어떻겠냐라고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지피와 지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지기를 못 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이건 이제 두 번째 강의 시간 때 말씀드릴 건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지 않아요. 우리의 생각은 자꾸 들여다보지만 마음은 자꾸 우리한테 건디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런 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야, 정신줄 붙잡고 살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정신줄 붙잡으란 말 안 하고요, 마음줄 붙잡으라고 합니다. 마음줄이 또 제주도 방언으로 이제 곱비라는 뜻인데, 여러분들이 지기를 하기 위해서는 내 상태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아는 게 중요하고요. 지피, 반대로 상대방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상태, 상대방의 생각이 어떤지를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반대로 지금 내 생각과 상대방의 감정만 보기 때문에, 분노는 사실 부차적 감정이에요. 1차적인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갑자기 화가 빵 나는 게 아니에요. 화를 나는 감정 자체가 내가 갖고 있는 앞에 있는 감정을 내가 수용하기에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거를 피하기 위한 기전이거든요.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그래서 이 감정이 드러났을 때 우리는 감정에 집중할 게 아니라 감정이 일어난 원인을 살펴주면 패가 아닙니다. 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위태로운 상황은 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삼계탕집 카운터에서 욕을 먹는 게 위태로운 상황이었어요. 저한테는. 아니, 나는 15살에 착한 아들일 뿐인데 왜 나한테 자꾸 욕을 하는 거야?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 내 마음이, 내가 이렇게 욕을 먹는 마음이 싫다는 걸 깨달았을 때 점점점 더 나아질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갔습니다. 화를 저는 이렇게 4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첫 번째는 화난 내담자, 나를 찾아온 사람을 내가 화나게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 그거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그냥 저 사람이 왜 저래? 라고 하는데, 저 사람이 왜 저래가 아니라 내가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화가 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분노 자체의 의미가 뭔지를 알았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본격적으로 어떻게 응대하면 될지에 대한 부분이고요. 우리 살다 보면 아무리 화가 나지만 어쩔 수 없다라고 표현하고 모든 걸 내려놓는 상태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많이 오는 느낌이 뭐냐? 좌절감이에요. 근데 어쩔 수 없다라는 말을 어떻게 해결할지, 분리해낼지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만든 화난 내담자예요. 사실 저도 이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했는데 상대방이 갑자기 화를 내는데 왜 그럴까? 대표적으로 느껴지는 거 없으세요? 여기 기혼자분들 집에서 갑자기 내 배우자가 화를 내잖아요. 그럼 왜 그럴까? 근데 이게 내가 만들었다는 생각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화나게 만든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미 화난 상태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해결할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게 대부분 소아병동에 계시는 선생님들 힘들죠. 되게 물론 이제 대학 병원 정도 오면 되게 의존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순종적이게 되는데, 저는 소아과 인근 약국에서도 해봤고, 소아과 인근에서 약국해봤고, 산부인과 인근에서 약국해봤고, 그러니까 노인 환자분들이 많이 오시는 내과 정형외과 인근에서 해봤는데, 소아과 인근에서 사람들 상대하는 게 제일 힘든 이유가 뭐냐? 엄마들이 되게 화가 많이 나 있어요. 엄마들은 조금만 뭘 물어보려고 해도 화가 나 있고,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약을 이렇게 드실 거니까 이렇게 하세요. 뭐 하는 줄 알아요? 약 그냥 빨리 주세요. 간단 말이에요. 근데 집에 가 전화 옵니다. 설명을 왜 안 해줬어요? 제가 아까 설명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싸워도 아무 이유가 없으니까 언제 그걸 깨달았냐면 엄마가 어떤 상황에 있었냐 생각해 보니까 엄마는 한 해는 울고 있고 한 해는 내 팔에서 발버둥 치고 있어요. 그럼 제 말이 들릴까요? 안 들리죠. 예. 그게 이제 그 사람에 대한 상태를 제가 잘 알지 못할 때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엄마들의 기준으로, 그러니까 보호자라고 생각을 할게요. 환자도 환자지만, 환자도 그렇고요. 이게 토리 히긴스의 자기 차이 이론이라고 있어요. 우리는 세 가지 자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내 집에 있는 자기, 남의 집에 자기 이게 아니고, 예. 첫 번째는 뭐냐? 실제 자기예요. 나 자체. 예. 나 자체는 뭐냐? 지금 제가 여기서 강의를 하고 있는 저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 이상작입니다. 예. 실제로 내가 되고 싶어 하는 모습은 뭔가, 제가 여기 강의를 해서 되게, 반응이 좋았어요. 저 사람 나중에, 또 한 번 봤으면 좋겠다. 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게 이상작이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의무작이가 있습니다. 의무작이는 뭐냐면, 혹시 내가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재미없으면 어떡하지? 내가 이 강의를 잘 못해가지고 되게 실망을 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엄마한테 아주 매우 정확히 들어맞아요. 엄마는 신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애를 낳자마자 신이 됩니다. 네. 엄마는 자신도 신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왜? 내가 잘못하는 순간 내 애가 아픈 건 무조건 내 잘못이고 남의 집 애들은 다 건강하게 잘 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는 이상자기는 높고 의무자기는 되게 멀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자기와 이상자기와 내가 멀어지면 우울해요. 나는 옆집 엄마들은 되게 내 애를 잘 키우는데, 또는 이 보호자는, 제가 이제 보호자로 오거든요. 저희 아버지. 사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보호자로서는 되게 훌륭한 아들, 정말 좋은 아들로서 아버지를 병원에 잘 모시고 건강하게 잘 치료받게 해드려야 되겠는데 라고 하는데, 이거랑 거리가 멀어지면 우울해집니다. 대표적으로 아버지께서 몸이 불편하시니까 저한테 막 짜증을 내시면 저도 마음이 불안하니까 아버지한테 같이 막 짜증을 낼 수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 나는 내가 생각하는 좋은 아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우울한 감정이 생길 수 있고, 의무자기는 뭐냐면 절대로 내 애를 아프지 않게 하고, 또는 우리 부모님을 잘 모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아프지 않은 상태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잘 안 됐을 때, 그러면 불안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화난 사람들이 어떠한 상태에서 나타나냐면, 엄마의 개념에서 봤을 때는 초보 엄마 또는 보호자 봤을 때 처음이에요. 처음. 저도 여기 신경외과에 저희 아버지께서 올 봄에 파킨슨 진단을 받으셨거든요. 신경외과에 그 검사를 받으러 왔는데 저도 첫 과정이니까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보고는 쫓아다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검사 과정을 하나를 놓치고 집에 갔어요. 저는 되게 잘했다고 생각을 봤거든요. 그 다음 진료 때 와서 했는데 앞에 이제 간호사 선생님께서 저한테 하나를 빠뜨렸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깜짝 놀랐죠. 되게 잘하고 싶었는데 제가 실제로 해야 될 일을 잘 못 지켰으니까. 그래서 저는 당황해가지고 이거 그때 제가 설명 잘 못 들었던 것 같은데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반대로 간호사 선생님께서도 그때 설명해줬잖아요? 하면서 살짝 분위기가 살짝 경직이 됩니다. 왜? 이게 의무자기의 충돌이에요. 간호사 선생님께서도 설명을 잘 해줬어야 됐거든요. 본인의 입장에선, 그리고 되게 제 기억으로도 되게 친절하게 설명을 잘 해줬지만 서로가 바쁘다 보면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이 의무자기의 충돌이니까 살짝 어긋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 그러세요? 한 다음에 다 끝날 때쯤에 제가 가서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를 제가 완전히 까먹었네요. 저도 아버지 모시고 온 게 처음인데 앞으로는 그런 거 없게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설명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니까 정말 더욱 친절하게 오셔가지고 다음엔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시면 좋아요 하는데, 이게 상대방의 의무자기를 보완해주고 이상자기를 북돋아주면서 서로가 불편하지 않은 상태가 되는 겁니다. 제가 우리 주로 하는 거 얘기할 때 우리도 마음이 급하니까 뭔가 프로세스가 잘못되면 그럼 안 돼요 라고 하거나, 이 일을 빨리 따라와 주길 바랄 때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하고 지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상황은 맞아요. 내가 잘못한 건 아닌데 그걸 받아들인 사람 입장에서는 내 심리적으로 이상자기와 현실자기가 멀어지게 되거든요. 우리가 우울해지거나 불안해지면, 우리 우울하고 불안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감정이 뭘까요? 그게 분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분노하게 되는 이유가, 보호자 또는 환자가 분노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 내가 우울한 감정하고 불안한 감정을 갖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울한 감정이나 불안한 감정이 자극이 되면 그게 나에게 고통을 주기 때문에 그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분노라는 감정으로 외부로
발산하는 겁니다. 특히나 병원이나 환자의 경우는 진짜 99%예요. 1%는 원래 그런 사람이라 치고 99%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내가 아프니까 더 약해져 있거든요. 그리고 병원에 찾아왔을 때는 내가 더 안 아프고 건강해지게 찾아왔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바라는데 내가 스스로 나아지고자 병원에 왔는데 잘못됐다는 얘기 또는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사람은 불안해지고 우울해지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 약국에서 이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처음에 잘 모를 때 아까 말했잖아요. 빨리 바빠요. 약이나 주세요. 왜 약 설명 똑바로 안 해줘요? 라는 얘기를 듣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하냐면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영상 자료가 여기 의사 선생님들께 되게 언짢을 수 있는데 진짜 이거 절대 그런 의미는 아니고 재밌자고 한 거니까 그냥 웃어주세요. 영화니까. 수다가 아니라 먹으면 안 되고 뭘 안 먹든 얘기라도 해가지고 나가시면 가겠다. 아니 이 양반 이 무지개 사잖아. 내가 방송 만나러 왔어? 병원에? 당뇨가 때문에 당뇨가. 참. 아이씨, 당뇨가 감기야? 이게 전형적으로 본인의 의무자기 때문에 나타나는 분노예요. 그러니까 당뇨 환자가 되는 순간부터 나는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잖아요. 이상자기와는 완전히 멀어져 있고 앞으로 내가 지켜야 될 건 뭐냐, 평생 약을 먹어야 되고 내가 원하는 거 못하면서, 그래서 지금 이 감정에 대한 해소가 안 됐기 때문에 분노하는 거지 실제로 그냥 원래 미친 사람이라서 화가 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 약국에 와서도 제가 병원에서 처음 처방을 받았을 때, 혈압이나 당뇨 환자 처방 받았을 때 오면은 맨 처음 왔을 때 처음 드세요 그러면 네, 저 처음 먹어야 하면 즐거운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진짜 그런 분들은 이제 조증 약을 드셔야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혈압약 처음 먹고 당뇨약 처음 먹는데 좋은 사람은 절대 없으니까 그럼 바로 짜증냅니다. 그러니까 뭐 약이나 주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때 제가 하는 게 뭐냐, 혈압약이 뭔지 제가 설명을 잘 해드릴게요. 선생님 혹시 비타민 드세요? 라고 하면 비타민 먹고 있어요. 그럼 비타민 왜 드세요? 라고 하면 그거야 당연히 건강해지려고 먹죠 라고 합니다. 그럼 비타민을 가끔 드세요? 라고 하면 그건 꼬박꼬박 잘 챙겨 먹죠 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혈관 비타민을 나라에서 70% 돈을 내고 드시게 해주는 거니까 선생님 운이 좋으신 거예요. 이대로 그대로 놔두면 선생님이 혈관이 남들보다 훨씬 빨리 노화가 됩니다. 선생님은 지금부터 병원에만 꼬박꼬박 오시면 혈관이 젊은 상태로 지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기분 좋아합니다. 그래요? 이것만 먹으면 혈관 젊어지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더 도움이 되는 생활습관, 식습관을 지키셔야겠지만 선생님께서 혈압약을 드시고 당뇨약을 드시면서 건강을 지키신다는 것은 미래에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되지 않을 확률을 굉장히 높이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께서는 지금부터 충분히 건강해질 수 있는 준비를 하고 계신 겁니다 라고 하면 갑자기 기분 좋아하세요. 왜냐? 나는 내가 아픈 환자로 왔다고 생각했고 난 더 이상 건강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에겐 아직 기회가 있고 나는 그걸 지킴으로써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이상자기를 높여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에 뭔가 잘못된 얘기를 하실 수 있어요. 그냥 엉뚱한, 사실 요즘 특히나 유튜브 때문에 별별 얘기를 다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예전에는 저도 듣기 싫으니까 그거 아니에요, 틀렸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라고 했었는데 어느 순간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잘 알아보셨네. 근데 잘못 알고 계신 게 있어요. 선생님이 지금 잘못한 건 아닌데 잘못 알고 계신 게 있으니까 이번에 좀 잘 알고 그대로 하시면 훨씬 좋아질 것 같아요. 선생님 지금 이거 찾으려고 하시는 거 보니까 되게 관심이 많으신 건데 이 관심 많은 거를 제가 전문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 걸로 알려드릴 테니까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지금 잘못하신 게 아니라 조금 잘못 알고 있으셨다. 잘 알려드릴 테니까 잘 아시는 대로 하시면 돼요 라고 하면
불안감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제가 약국에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뭐냐면, 예, 저 친절하대요. 제 얼굴이 친절하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예, 제가 친절하대요. 저는 그렇게 막 친절한 말 안 하거든요. 예, 왜냐? 이 사람은 자기의 마음에 친절해졌기 때문에 저까지 친절하게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 올 때는 자기의 의지력이 계속 감소하고 있었는데, 불안과 그 의무자기와 이상자기와의 갭을 줄여줬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나 괜찮구나. 나 잘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맨 처음에 병원에 들어왔을 때의 불안감은 줄고 나가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의 건강해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집니다. 저희 아버지 파킨슨 진단받고 나서 제가 딱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우리 운이 되게 좋다? 왜? 되게 처음에 기분 안 좋아졌어요. 내가 봤을 때는 이거 되게 빨리 발견한 것 같아요. 그리고 파킨슨 진단 받으셨는데도 인지 기능이 되게 좋대. 아빠, 나 정말 기분 좋다. 그리고 이거 약 먹으면 좋아져요. 아빠가 이제 내년 8순이신데, 저는 이제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거든요. 내년 8순이신데, 지금 이 나이에 언제 돌아가서 사람들 뭐라고 안 해요. 나만 슬프지. 우리 가족만 슬퍼. 다른 집은 더 빨리 돌아가시는 거 많고. 근데 아버지 지금부터면, 지금 상태면 약 드시면 적어도 10년 정도 운동도 하시고 약도 드시면 적어도 아들하고 지내는데 문제 없을 것 같으니까 지금부터 한번 해보게요. 그렇게 하시니까 갑자기 기분 좋아지셔서 요즘 잘 웃으세요. 왜? 내 몸이 불편하고 힘들 동안에 올해 초만 해도 되게 우울해하셨거든요. 왜? 내 몸이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엄청 우울해하고 갑자기 화를 막 내시는 거예요. 나도 노력하는데 안 돼. 아무것도 하기 싫어. 거기에서 이렇게 하면 될 거고 이렇게 하면 잘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 하세요 했더니 엄청 다니고 계시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앞으로 내 이상자기를 내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그러한 안도감이 생겼기 때문에 오히려 환자가 되셨는데 훨씬 더 행복해 하십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우리 아버지가 이제 아프니까 돌아갈 수 있으니까 내가 좀 더 잘해야지 하다 보면 저도 잘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만날 때 이 자기 차이 이론을 조금만 머릿속에 인지하시면 저 사람이 지금 좀 불안한가 보다. 저 사람이 지금 우울한가 보다. 이 관점으로 상대방의 상태를 분석해 주시면 조금 더 용이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불안감을 해소하고 도움을 주면서 하는 일들을 하거든요. 두 번째가 이제 분노, 화에 대한 얘기를 아까 잠깐 다뤘는데요. 화가 무엇인지를 아시면 쉬워요. 이게 뭐냐면 분노가 우리 인사이드 아웃 영화 보셨죠? 여기에 보면 기쁨이, 슬픔이 뭐 여러 가지 감정 나오는데 분노가 나옵니다. 근데 분노는 우리가 갖고 있는 감정의 한 가지일 뿐이에요. 분노 자체가 문제를 만들지 않습니다. 분노는 문제가 없어요. 분노 이후에 나오는 행동의 문제일 수 있지만 분노는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우리가 엄청 더운데 계속 누가 문 닫으면 화 나요, 안 나요? 더운데 문 닫아서 더 더우면 화가 나잖아요. 근데 그렇게 화나는 이유가 뭐냐? 내가 더 더웠을 때 내 몸이 불편해질 거에 대한 걱정입니다. 분노는 감정일 뿐이다.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잘못 없는 거예요? 화내도 문제 없는 거예요? 근데 화를 내는 거랑 분노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분노할 수는 있는데 분노한 감정을 상대방을 고려하지 않고 다 뿜어내버리는 거, 그건 되게 큰 잘못입니다. 다만 분노를 어떻게 다루느냐인데 아까 참는 게 빠르다고 했잖아요. 참는 게 절대 빠르지 않아요. 참는 건 결국에 의지력을 부활시키고 다시 터지기 때문에 분노는 무조건 참는다고 옳은 것도 아니고요. 반대로 분노를 외부로 표출시키는 것도 나는 좋을 수 있으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요. 두 번째는 상대방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분노는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몹시 못마땅하거나 언짢아서 나는 성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성을 내는 상태를 말해요. 우리 이런 얘기들 다 하잖아요. 왜 우리 동네에만 저런 사람 있어? 내 잘못도 아닌데 왜 화내?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당연하죠. 이것도 인간의 감정이기 때문에. 근데 분노는 부차적 감정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그냥 갑자기 분노가 빵 나오는 게 아니에요. 분노가 일어나는 원인을 통해서 그 원인이 내 감정, 그 분노하는 그 촉발시키는 뭔가 행위에 따라서 갑자기 분노로 표출이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두려움이나 모멸감을 느꼈을 때, 내가 안전하지 않은데? 라고 해서 방어기제로 하는 건데요. 아까 말했잖아요. 보호자나 환자분들이 갑자기 화를 내거나 되게 불쾌해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병원이라는 공간에서 내가 좀 더 건강하고 안전하게 치료를 받고 더 나은 상태에 있기를 바라는 그런 욕망이 아주 강해지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안전하고, 그래서 우리 병원에서
좀 마음을 진료를 잘 받고 치료를 잘 받으신 분들이 유독 다른 것보다 감사 인사도 훨씬 감사합니다 하고요. 감사 표시 잘합니다. 바꿔 말하면 화가 커지는 만큼 감사의 마음도 커지는 게 감정의 폭이 되게 높아지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불편한 감정을 감추기 위해서 분노를 하는데요. 그게 넘어가면 마지막에 불합리한 요구를 하게 됩니다. 분노를 했는데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 또는 분노한 이유에 대한 이해를 받거나 또는 그 감정을 다독여주는 행위를 받지 않으면 내 분노가 해소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갑자기 팍 터져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이때부터는 대화가 통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화가 나는데 화난 사람을 어떻게 상대할지 제가 대해볼게요. 나 화났어! 막 이렇게 하면 우리가 첫 번째 느끼는 감정, 반응은 이렇습니다. 저 사람 왜 저러냐 저거? 왜 화났어? 라는 게 우리의 당연한 반응이에요. 근데 이 반응으로 행동을 하면 나도 모르게 나 역시도 나를 방어해야 되기 때문에 상대방을 보호하거나 돌보는 것보다는 나를 보호하는 데 우선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이 이해가 안 되면 저 사람을 밀어내게 돼요. 근데 우리는 사람을 만나는 직업이고 사람을 만나면서 그 사람을 도우고 도움을 받는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왜 그렇지? 그럴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뭔가 상황은 그럴 수 있는데 그럴 수 있는 이유를 찾아내는 그 과정에서 먼저 시작을 하시는 거랑 내가 이유를 듣고 싶지 않으니까 일단 왜 그래?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가서 실수를 했는데 제가 잘 못 들었어요 라고 말을 했을 때 제가 잘 못 들을 수 있다고 가론 선생님도 이해를 하셨고 저 역시도 설명을 해줬는데 제가 기억을 못했다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분노나 불안감이 아니라 수용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뭔가 불편한 감정을 수용할 때 고통을 내가 수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따른 부차적인 괴로움이 안 생기거든요. 근데 일단 내가 그 고통을 수용하기 싫어서 피하기 시작하면 고통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피하기 위한 행동을 통해서 괴로움의 감정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괴로움을 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분노가 커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 감정에 따른 반응을 할 건지 내 생각에 따른 대응을 할 건지가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될 겁니다. 아까 지금 말씀드렸죠. 병원에서 특히 대부분이 불안감이에요. 내가 병원에 왔는데 물론 뭐 종합검진을 하거나 미용 시술을 하러 오는 경우 종합검진도 그렇겠다. 내가 시술을 하러 오거나 뭔가 안 해도 될 일인데 내가 하는 경우에는 달라질 수 있겠죠. 기대감이 높으니까. 근데 대부분 병원에 올 때까지의 내 몸이 건강해졌는지 또는 건강하지 않은지에 대한 불안감을 굉장히 많이 갖고 옵니다. 특히 아무렇지 않은 척을 할수록 안에 숨어있는 불안감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불만이 생기면 불만이 있기 전에 어떤 상태였는지, 예를 들어서 되게 대표적인 사례가 진료실에 들어오는 환자 또는 그 접수를 하거나 하기 전에 이미 화가 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 보면 보호자랑 이미 싸우고 들어온 상태입니다. 또는 보호자도 화가 난 상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파악하는 게 되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분노한 사람들한테 아까 제일 하면 안 되는 말이 화내지 마세요잖아요. 그렇죠? 그럼 두 번째로 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감정만 달래시면 안 돼요. 참으세요. 참으세요. 감정을 참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분노한 이유를 이해를 해주시되 그 감정을 내 잘못이라고 돌리는 순간 계속 공격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친절하게 돼야 돼. 단호하실 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다 해드릴 거예요. 근데 이거는 다른 방법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다 해드릴게요. 제가 할 수 없는 거는 못 해드리니까 그거는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왜? 이거는 요구한다고 될 게 아니니까.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 안 통하는 경우는 있겠죠. 근데 대부분은 나도 불편한 상태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건데 그거 왜 나한테 요구해? 그러니까 저도 반응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요구할 수 없는 상태를, 감정을 살짝 뒤로 밀어놓은 상태에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어떻게든 다 해드릴게요. 근데 제가 해드릴 수 없는 거는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수용하는 순간 분노의 감정이 굉장히 누그러듭니다. 왜?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걸 내가 수용하는 거랑 나는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상대방이 못한다고 해버리면 기분 나쁜 거는 굉장히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내 감정 우선 살짝 가라앉히시고 이거를 이제 감성적 지성이라고 표현하는데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거를 정확하게 대신 친절하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대표적으로 제가 어떤 게 있었냐면 제가 24살 때였어요. 삼계탕 집에서 서빙을 하는데 그날이 복날이었어요. 집에 밖에 줄 이렇게 서 있고 근데 어떤 노부부랑 엄마랑 아기가 왔어요. 아기가 한 2돌쯤 된 것 같아요.
줄어들면 되는데 그 노부부께서 저한테 되게 좋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총각 혹시 여기 일하는 사람인가? 아, 내 아들입니다 했더니 우리는 괜찮은데 우리 애기가 너무 배가 고픈 것 같은데 음식을 좀 빨리 주면 안 될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기다리는 사람도 많고 어머니도 되게 바쁘셨거든요. 그럼 제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제가 뭘 했냐면 지금 제가 음식을 너무 갖다 드리고 싶은데 저희 어머니 너무 바쁘시니까 그럼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하고 제가 얼른 앞에 편의점 가가지고 애기 우유 하나 사다 갖다 줬어요. 애기가 배가 고프다고 하니까 애기 우유는 제가 먼저 챙겨드릴게요. 애기 우유 배고픈 건 제가 해드릴 수 있는데 저희 어머니도 힘드시니까 조금만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순간 되게 기분 편해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없는 걸 분해해서 대신 내가 할 수 있는 걸 진심으로 다해주면 감정이 되게 가라앉게 됩니다. 아까 잠깐 조금만 참으라고 했어요. 조금만. 이거는 내가 그 사람한테 굉장히 나쁘지만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 감성적 지성을 사용하는 예예요. 뭐냐면 내가 지금 감정으로 반응을 하는 것보다 살짝 내 감정을 뒤로 미루더라도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음으로써 감정을 더 완화시키는 거. 아까 대표적으로 아까 제가 직접 경험했던 사례 있지 않습니까? 나는 되게 당황해가지고 나 이거 하란 대로 다 했는데요 이렇게 하면서 했던 부분에서도 그 선생님도 감성적 지성을 잘 사용하셔서 다시 한번 차분하게 설명해 주셨고 저 역시도 그렇게 설명해 주려고 했던 거를 이해했기 때문에 다음에는 제가 정말 잘할게요 하면서 웃으면서 얘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어디 가서든 트러블이 생기면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기분 나빠하는 감정을 표출하는 게 내가 원하는 건지 내 기분이 안 좋은 상황을 해결하는 게 원하는 건지를 생각을 하시면 이 감성적 지성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분노가 일어났다라고 하면 멈추셔야 돼요. 나도 분노할 수 있잖아요. 내가 분노했다라고 하면 저 사람도 화나고 있어. 나도 화가 나? 그러면 멈추셔야 돼요. 잠깐 멈추고 내가 지금 화가 났는데 왜 그랬을까? 내가 왜 지금 화가 났지? 근데 우리가 더 전문가잖아요.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더 잘 알고 있고 내가 해결책이 더 많잖아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해결책을 명확히 제시를 하고 할 수 없는 부분을 잘 조절하고 표현을 할 때도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꼭 다 해드릴게요. 근데 제가 할 수 없는 건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대신에 선생님께서 불편하시지 않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다 해드릴게요 라고 하거든요. 제가 그냥 무조건 이게 잠시만요. 내가 이 사람의 감정이 뭔지 예를 들어서 친구가 갑자기 여기 아이 형들은 친구가 갑자기 우리 집 쳐들어온다 그러면 되게 싫죠. 저는 이 형이니까 누가 우리 집 쳐들어오면 저도 신나하는데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상태에 따라서 이 사람은 차분히 설명을 해주는 게 좋으냐 아니면 단호하게 또는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거가 없는 것을 미리 말해줘야 되는지 아니면 일단은 다 해줄 수 있다고 최선을 다하되 이건 없는데 어쩔 수 없죠 라고 이제 파악을 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정말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그때 다른데 어떤 때는 요구를 해야 되는 거를 들어줘야 되고 어떤 때는 단호하게 거절해야 되는데 이건 사실 경험에서 녹아나는 거라서 저도 이 부분은 계속 쌓아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안 되는 일에 대해서는 솔직하셔야 돼요. 특히 감정적으로 고양해졌을 때는 더 솔직하게. 근데 내가 안 되는 일을 이야기할 때는 비굴하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더 다정하고 더 정중하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제가 제 사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저희 약국에서 이게 진짜 약국엔 되게 흔한 사례예요. 저희 약국이 여기 봉계동 사시는 분 있으세요? 봉계동. 저희 약국이 비싸고 친절한 약국이에요. 보통 약국이 친절한 거는 가격이 친절하잖아요. 근데 저희 약국이 비싸고 친절하대요. 이건 저희 약국 오신 분이 저한테 했던 얘기인데 왜 비싸고 친절하냐고 했더니 이상하게 비싼데 친절하대요. 자기는 비싼 약국 되게 싫어하는데 우리 약국은 되게 친절해 좋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되게 칭찬을 줬습니다. 비싸도 되는 가치가 있는. 근데 저희 약국 비싼 약국은 아닙니다. 그분이 싼 약국을 좋아하셨던 거지. 어떤 할아버지께서 용각산을 사러 오셨어요. 전날 오셔가지고 여기 용각산 얼마야? 저 7,000원입니다. 라고 했더니 그래서 그래 내일 아침에 사러 올게 하면서 오신 거예요. 그분까지 다음날 오셔가지고 용각산 2개 달라고 하는데 그러면 14,000원입니다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화를 막 내시는 거예요. 아니 용각산 저 약국에서는 6,000원인데 여기 7,000원이야. 그래서 와 엄청 화를 내시는 거예요. 야 사기꾼 아니야? 너 도둑에서 어떻게 이 동네 장사해 먹겠어? 하면서 엄청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절대 하면 안 되는 건 알죠? 화내지 마세요.
화내지 마세요 하면 계속 화내시거든요. 저는 그 순간 뭐라고 했냐면 화내세요. 근데 진짜 되게 화가 날 것 같다고. 선생님 제가 들어도 되게 화가 날 것 같습니다. 했더니 그래 그럼 6,000원 해줘. 그래서 안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뭐 이 사기꾼 약국이 어쩌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아래 약국은 싸고 우리 약국 여기 비싸고 막 이렇게 계속 얘기하길래 화를 계속 내시길래 근데 선생님 저도 되게 화가 나요. 저도 옆집에 가서 5,000원짜리 5,000원짜리 뭘 샀는데 옆집 갔더니 4,000원 되게 화가 날 것 같은데 선생님 말이 되게 맞아요. 근데 그러면 왜 6,000원에 안 줘요? 그러니까 저는 7,000원에서 팔고 있었고 저희 약국 오시는 분들 7,000원에 사고 있었어요. 그럼 여기 약국 비싼 거 아니야? 그래서 아니요. 다른 약국이 되게 쌀 수는 있는데 저희 약국이 비싼 건 아니라서 선생님께서 되게 불편하시다면은 화를 내셔도 되는데 왜냐면 선생님은 싼 곳에 사셨고 그게 만족스러웠으니까 저희 약국이 불만족스러우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화를 조금 더 내시고 화가 풀리시면 그때 가세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황당한 표정을 짓는 거 있죠. 화를 내래요. 한 1분 더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사이에 사람들 오면 저희 이분께서 화가 나셔서 화를 다 내시라고 했으니까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여기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분이 지나고 나서 화를 다 내신 다음에 엄청 화가 풀리셨는지 그럼 7,000원짜리 한 개 줘 하고 가신 거예요. 그렇게 제가 할 수 있는 거가 없는 걸 구분한 거죠. 근데 이분이 어떻게 이제 다음날 5,000원짜리 용각산을 들고 와서 팍 던지면서 저기는 5,000원이잖아 하면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이 위기를 어떻게 넘어갔냐고요. 봤더니 용각산이 10개짜리가 있고 14개짜리가 있는 거예요. 저희 약국은 14개짜리. 이 어르신이 사온 건 10개짜리. 제가 우리 어르신 10개에 5,000원, 1개 500원, 14개 7,000원, 1개 400원. 14개 7,000원. 갔구나. 어떻게 해야 될까? 했더니 아무 말씀을 못 하시는 거 있죠. 그래서 선생님 제가 선생님이 불편할 수 있지만 저는 정말 친절한 약사인 거 아시죠? 했더니 내가 그래서 여기 단골하려고 왔잖아. 해서 그분은 저희 약국 홍보대사 되셨어요. 그러니까 정중해야 돼요. 거절을 하더라도 정중하셔야지 이거를 감정적으로 대하면 상대방은 그 감정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거절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사실이잖아요. 화가 나는 감정, 상대방의 감정을 수용을 해야 돼요. 화날 수 있습니다. 지금 답답하시죠? 문제가 안 풀리게 답답하시죠? 저도 이걸 잘 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게 되게 도움이 되는 건데 안 되는 부분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볼 건데 선생님도 제가 정말 노력하는 것만 좀 알아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얘기했을 때 상대방이 수용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하는데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냐? 제가 사건에 집중한 게 아니에요. 용각산이 싸고 비싸냐가 아니라 그 사람에 집중한 겁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마음이 편해질까? 근데 분노는 사실 5분 이상 못 가요. 저는 화난 사람한테 화내라고 합니다. 저는 부부싸움 하잖아요. 끝까지 터트려요. 화 다 내서 저희 와이프가 뭐 이놈 좀 하고 막 하고 나면 막 나중에 화나서 엉엉 울잖아요. 그럼 좀 이따 물 떠다 줍니다. 왜? 참아 할수록 화가 안 가라앉아요. 근데 제가 꼴보기 싫으면 저한테 욕이라도 신나게 하고 나면 이 감정이 해소가 되거든요. 분노는 사라지는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분노는 조금 지나면 사라질 거니까 분노하게 냅두시되 이 행동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잘 조절하는 게 중요하고요. 아까 말했다시피 이 사람이 화를 낼 때도 화낼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아까 어쩔 수 없다를 저는 어떻게 나누냐면요. 첫 번째는 그럴 수 있다예요. 그럴 수 있으면 수용하는 겁니다. 힘들어도 수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갑자기 지나가다가 제비똥이 머리에 떨어졌어요. 어쩔 수 없잖아요. 떨어진 똥을 다시 하늘로 날려보낼 수도 없고. 그건 똥 맞은 날이에요. 똥 맞은 것만큼만 불편하면 되는데 이거 어쩔 수 없는 일은 너무 화가 날 필요가 없어요. 반대로 그럴 수 있거나 그럴 수는 없는 일이면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부당하거나 문제가 되는 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어느 정도의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해결해야 되는 이유가 어쩔 수 없다는 거는 되게 복잡하거든요. 생각으로 그러니까 이 방법을 닫아놓고 마음으로 체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 안 되는 거를 포기하는, 수용을 해버리거나 반드시 방법을 찾아서 해결하거나 가면 되는데, 저는 그래서 아까 말했다시피 저 사람이 화내는 거 어쩔 수 없지가 아니라 감정은 그럴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그럴 수 없다. 라고 나눠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아까 화난 분들, 화나시는 분들, 화나서 오는 분들, 보호자든 환자든 모든 분들이 본인의 의무자기가 굉장히 자기가 의무자기를 못 지킨 상태에서 건강한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서 왔고요. 병원에 왔을 때는 이상자기, 나는 병원에 왔으니까 건강하게 나아서 건강한 사람으로 돌아가야지,
굉장히 높은 이상자기를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갭이 크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의무자기에 대한 불안감이 큰 건지 이상자기에 대한 우울감이 큰 건지를 살펴보시면 그래도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상대방의 감정이나 생각을 좀 여러 지도로 보실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화났을 때는 화난 감정은 절대로 화난 감정이나 사건이 아니라 그 사람 화난 감정은 사람의 마음이지만 이 사람이 화나게 된 이유는 그 뒤에 있는 앞에 있는 불안감이나 우울감에 있다는 걸 알고 거기에 맞춰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거예요. 세 번째는 참아라가 아닙니다. 지성을 활용하는 거예요. 내 감정을 억누르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의 상태를 내가 지성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나의 감성을 잠시 뒤로 유보하는 상태예요. 조금 여담이 될 수 있지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행복실천 강의를 하잖아요. 근데 강의를 끝나고 왔는데 저는 행복의 사용기한을 항상 지금이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가 행복을 유보할 수는 없어요. 왜? 행복은 추억을 남기는 거지 행복이 저장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행복을 쓰지 않으면 사라져버리거든요. 그래서 제 강의를 끝나고 한 분이 오셔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60 되셨대요. 여자분이신데 자기가 정말 열심히 살아서 지금 이제 애들도 다 성장해서 다 나갔고 남편하고 되게 행복하게 지내려고 했는데 그래서 종합검진 받으러 갔는데 남편분이 6개월 남았대요. 그래서 막 우세요. 남편은 엄청 가족들하고 추억 남기려고 막 여행도 다니려고 하고 정말 애를 쓰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서 막 우시는데 저도 그런 경험은 없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딱 떠오른 게 그게 있어요. 저희 장인어른이 갑자기 돌아갔어요. 주무시다가. 그것도 60 나이 때. 그런 경험도 없어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남편분이 살아계신 동안은 행복한 일만 하세요. 슬픈 감정은 나중에 남편분 돌아가신 다음에 가족 몫으로 남겨도 괜찮다면 살아계신 동안은 행복한 일을 막 하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는 이것도 감정을 유보하는 상태라고 보는데 여러분들께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더 옳은 방향을 선택하기 위해서 내 감정을 잠시 내 이성에 맞게 조절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감정에 대한 후회가 더 적지 않을까. 그게 이제 우리 사람들을 만날 때에 특히 이제 내가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화를 내고 나면 저 사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딸내미한테 화내놓고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아하고 오후 3시에 장문의 사과 문자랑 기프티콘을 보냈거든요. 이런 짓을 안 하려면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그 사람의 상태, 그 사람이 불안하거나 우울할 수 있으니 그 부분을 배려해주고 내가 잠시 감정을 뒤로 미루고 내가 조금 더 전문가, 내가 더 많이 아는 사람이니까 얘기해줄 수 있다면 화난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을 내가 달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누군가 우리 약국에 화난 사람이 오면 재밌어요. 이 사람이 왜 화났을까? 저 때문에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이 왜 화가 났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매일매일 웃는 사람을 만날 수 없지만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저도 항상 그렇고요. 사실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 공동사회, 우리는 무리동물이잖아요. 무리동물을 이루는 가장 큰 이유인데 이렇게 화난 내담자를 응대하실 때 너무 힘들어 하시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나를 찾아오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게 저는 기본 조건이라고 충분 조건이라고 생각해요. 이 기술은 우리가 하나의 방법이지만 그래 이 사람이 내 도움을 받고 더 건강하고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지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조금 더 여러분들 찾아오신 분들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정말 보면 소수의 화난 내담자 때문에 내 정신이 피폐해지고 스트레스 받으면 막 다 그만두고 싶고 때려치고 싶잖아요. 그럼 결국에 대한민국의 사람들의 건강은 누가 지킬까요? 그러니까 소수를 볼 게 아니라 다수의 건강한 다정한 사람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 아시죠? 돌담이 태풍에도 안 무너지는 이유. 바람이 지나갈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에게 분노한 감정을 내가 정면으로 맞닥뜨릴 게 아니라 분노하는 감정이 그냥 내가 수용해서 나를 지나가는 바람이 될 수 있게 해주신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분노를 굳이 다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부처가 그랬어요. 부처가 갑자기 어떤 사람한테 자기한테 막 욕을 하니까 제자가 와서 그랬습니다. 스승님은 저렇게 욕을 하는 사람을 봐도 화가 안 나나요?
화낸 사람을 봐도 괜찮으십니까? 했더니 부처가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 당신에게 선물을 줬는데 그 선물을 당신이 받지 않는다면 그거는 당신의 것입니까? 그 사람의 것입니까? 네. 여러분들은 도움을 주고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지 분노를 이해할 수 있어요. 네. 마음을 받아줄 수 있지만 아까 말했죠. 뭔가 무턱대고 받을 게 아니라 무턱대고 참을 게 아니라 그 분노가 나에게 날아오는 화살이 아니면 그 화살을 옆으로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께서 행복하게 지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첫 시간에 보통 이 얘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행복해지셨으면 하는데 강의를 해보니까 말도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더 이해해주고 더 착하게 잘 대해주는 게 행복해질 거라고 하는데 첫 시간은 이걸로 끝내고요. 두 번째 시간이 뭐냐면 진짜 말 그대로 저는 이걸 통해서 행복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아침부터 행복해질 수 있는 제가 만든 도주업 루틴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 없이 바로 두 번째 강의 이어갈게요. 괜찮을까요? 네네. 다음 거. 혹시 화장실 다녀오실 분이 있으니까 노래 하나 틀어놓고 이 노래 끝나면 시작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라고 하니까 가는 거 같아. 뭐 남은 사람하고 재밌게 얘기하면 돼. 저희 강 팀장님께서 화장실 갔다 오라 그러면 그냥 가실 것 같다 그러는데 사실은 지금부터 재밌습니다. 가시는 분들 마음 편하게 바로 진행해 볼까요? 제가 이 세 단어로 인생을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아까 방금 나온 노래가 무슨 노래죠? 제목이? 네, 김연자 씨의 아모르 파티입니다. 예, 원래 노래 제목이 연자송이에요. 김연자 씨 이야기 아세요? 김연자 씨가 굉장히 큰 시련을 겪었죠. 김연자 이혼 기사 보신 분? 네, 김연자 씨가 엔카의 여왕으로 돈을 어마어마하게 일본에서 벌었는데 일본에서 번 돈을 남편하고 이혼하면서 다 뜯깁니다. 500억을 뜯겼어요. 네. 500억을 뜯기고 한국으로 거의 도망 오다시피 해서 왔는데 그러고 지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너무너무 불쌍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평생 열심히 노래해서 번 돈을 다 뜯기고 남편하고 이혼도 당하고 그 돈 남편한테 가 있고 속이 터질 것 같다 싶은데 김연자 씨는 하루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봤어요. 그랬는데 나 생각보다 괜찮은데? 나 지금도 노래 되게 잘하고 다행히 아파트 한 채는 있고 그 조그만 상가도 있으니까 나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 나 괜찮은데? 그러면서 갑자기 하루는 작곡가 윤일상 씨를 찾아가서 야 일상아 나 노래 하나 만들어줘 그랬어요. 무슨 노래요? 했더니 나를 찬양하는 노래를 만들어봐라. 연자송이라고 해서 나를 찬양하는 노래를 만들어봐라. 그래서 이 노래 내용이 자기의 이야기거든요. 본인의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 노래를 만들고 연자송을 부르려고 했는데 그 프로듀서 철이와 미애 아시죠? 네, 철이와 미애의 철이가 신철 씨가 되게 큰 프로듀서입니다. 그래서 신철 씨가 이 노래를 듣더니 노래 제목을 바꿔라. 그게 뭐냐? 니체의 아모르 파티가 운명회입니다. 운명회. 니체의 아모르 파티. 이 노래 전체의 철학은 뭐냐? 내 운명을 사랑하라. 그래서 운명회라고 해라 해서 노래 제목이 아모르 파티가 된 거예요. 니체가 그렇게 말을 했죠. 모든 생명체는 자신의 삶에 순응한다. 단 인간만이 순응을 넘어 자신의 운명을 사랑할 수 있다. 우리 인간은 다 자기의 운명이 우리 되게 불공평하잖아요. 인생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 공평하지 않은 인생을 공정하게 만들려고 애는 쓰고 살지만
우리 인생이 공평하지 않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내가 공평하지 않은 삶이라고 해서 내 삶을 원망하거나 하지 않아요. 우리 모두는 자신의 삶을 사랑하면서 살거든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얼굴이 너무 커서 결혼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엄청 큰 숙제였어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누가 나를 좋아할까라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나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사랑하겠어 해서 저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결혼을 하려면 그래도 뭔가 장점이 있어야지 않을까? 라고 했는데 깨닫게 된 게 뭐냐면 결혼을 하려고 했을 때 누군가 나를 매력적으로 볼 게 뭐냐? 첫 번째가 제가 좀 다정해요. 저는 엄청 이제 표현을 잘합니다. 두 번째가 제가 막 이렇게 말을 웃기려고 하는 걸 좋아해요. 다행히 딱 저희 와이프가 딱 제 개그 수준에 맞습니다. 정말 제 개그 수준에 딱 이만큼 밑에 있어서 잘 웃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 섬세한 부분들. 그래서 내가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니까 내 짝이 나타나더라고요. 근데 운명회를 말하는 게 뭐냐면 메멘토 모리가 뭐죠? 우리가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 앞에 인간은 유한하다는 뜻이에요. 인간만이 미래를 준비하면서 사는 동물이에요. 물론 뭐 다람쥐가 겨울을 준비하거나 이런 걸 할 수 있지만 우리는 현재도 살지만 우리가 죽어가는 미래를 향해서 계속 발전할 삶을 사는데 죽음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죽는다는 사실을 알지만 되게 직면하지 않아요. 저는 행복실천 강사가 된 이유가 뭐냐면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거든요. 행복실천가이자 행복실천 강사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인데 그럼 내가 왜 행복하게 살고 싶냐? 죽을 때 잘 살았다라는 기분이 들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건데 제일 잘 사는 사람이 뭐냐? 행복하게 산 사람이면 내가 죽을 때 살 만큼 살았다일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죽음을 잘 준비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내 운명을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해서 언젠가는 내 미래가 조금 더 안정이 되면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태어나서 항상 오늘 밤에 죽는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그래서 행복은 오늘밖에 못 씁니다. 오늘 행복을 오늘밖에 못 써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그런 얘기, 전 여행 되게 좋아하고 가족과의 추억을 되게 좋아하는 이유가 그때 썼던 행복이 추억이 돼서 그날에 저장돼 버려요. 그 행복을 갖다 썼다고 해서 이 시간에 그 과거의 행복으로 저장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을 즐기는 게 그냥 제껴 하루째 이게 아니고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를 잘 찾아서 행복하게 사는 게 저는 잘 죽는 준비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시간을 통해서는 이렇게 하면 내가 기분 좋고 행복해지겠어. 호르몬을 얘기해 볼 거거든요. 우리의 행복이라는 감정은 사실 호르몬이 뇌의 신경 신호를 신경의 전기 신호를 바꿔서 느끼게 하는 감정이에요. 그럼 바꿔 말하면 이 호르몬을 내가 원하는 대로 끄집어 써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행복한 일이 있으면 그걸 기억해서 또 하려고 하죠. 이거는 동물의 뇌입니다. 그러니까 감정을 전두엽의 기억을 시키는 건데 우리는 인간만이 발달된 전두엽을 활용해서 이 일은 나를 행복하게 하는 행동이라는 걸 이성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성적으로 내 몸에 주입을 시켜서 내 감정을 유발하게끔 하는 방법이니까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일어나면 뭘 하냐면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무조건 행복할 일만 찾아다녀요. 저는 저희 애들 아침을 제가 매일 차리고요. 매일 아침에 밖에 나가서 한 15분에서 30분 산책을 하고요. 콜드 샤워를 한 3년, 4년 돼하고 있습니다. 한겨울에 창문 열어놓고 이제 콜드 샤워를 막 해요. 피부가 막 땡땡하게 아플 정도로. 이거 도파민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 매일매일 가족들하고 포옹도 하고 그 다음 셀프 칭찬도 많이 합니다. 아재 개그도 엄청 많이 해요. 이런 것들을 매일 반복하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을 하면 저희 동네 분들이 저를 보면서 그럽니다. 야, 쌤 뭐 먹었어요? 아침부터 뭐 먹어? 무사막 혼자 기분 좋아? 그럼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드립니다. 되게 어색해하는 분도 있지만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인 걸 아니까 아침에 오면 막 웃고 그러세요. 그래서 저는 아침부터 행복 에너지 넘치는 오원식입니다. 아까 말씀드렸고 그냥 바로 들어갈게요. 행복 실천 루틴, 도즈업 루틴이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어요. 우리 행복 호르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크게 4가지 호르몬을 행복 호르몬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 신체에 적용하는 부분 말고 뇌에 적용하는 부분으로만 시작을 해볼게요. 4가지 호르몬이 있습니다. 도파민, 옥시토신, 세로토닌, 엔도르핀입니다.
이 네 가지 호르몬 중에 첫 번째 도파민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도파민 하면 우리 보통 이렇게 떠올리죠. 이게 도파민의 시대예요. 도파민 중독도 위험하고, 그러면서 모든 방송이나 유튜브 쇼츠 등이 도파민 분출, 도파민 폭발, 도파민 달려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 도파민은 뭐 쾌락이나 본능, 욕구에 해당하는 호르몬입니다. 근데 이 도파민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이런 중독에 해당하는 문제죠. 저는 되게 도파민형 인간이에요. 제가 치킨 먹고 싶은데 못 먹게 하면 치킨 배달하잖아요. 뭔가 제가 안 하면 못 견디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마약만 빼고 다 중독돼 봤습니다. 저는 도박부터 알코올, 니코틴, 인터넷 뭐 안 돼본 게 없어요. 뭐든 재밌으면 다 해요. 재밌으면 다 하는데 문제는 뭐냐? 세상에 가장 중요한 호르몬이 도파민입니다. 이 도파민이 필요한 이유는 살기 위해서예요. 뭔가 나한테 생존에 유리한 활동을 하면 도파민이 분출이 됩니다. 그걸 또 하기 위해서. 도박에 중독되는 예를 들어볼게요. 도박에 중독되는 사람들이 절대로 안 되는 사람, 처음에 도박했을 때 중독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은 정확히 반으로 나뉩니다. 돈을 잃은 사람은 도박에 중독되지 않습니다. 돈을 딴 사람은 도박에 중독될 확률이 높아져요. 돈을 매우 많이 딴 사람은 엄청나게 빨리 중독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돈을 잃는 거는 사는데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불리하죠. 그럼 그 일을 또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도파민이 안 나와요. 근데 내가 도박을 했어요. 돈을 땄다. 그럼 내 생존에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유리하죠. 그러니까 또 하고 싶은 거예요. 문제는 뭐냐? 이 도파민은 호르몬은 이성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내 생존에 유리한 행동이면 무조건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도파민에 중독됐던 얘기가 진짜 실제로 옛날 성인 오락실 막 있을 때 있잖아요. 그냥 술 먹고 집에 들어갔다가 그냥 10,000원 넣었는데 번쩍하고 100만 원이 터진 거예요. 오, 회사 뭐하러 나가 이러면서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의욕과 열정을 올리는 건데, 제가 도파민을 잘못 쓰면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 도파민을 잘 쓰면 뭐하냐? 일어나서 아침에 애들 밥도 차리죠. 뭔가 행복할 일을 어떻게든 찾아가지고, 제가 치킨 사 먹지 마, 돈 아껴 그러면 치킨을 먹을 돈을 벌러 진짜 소울 전기차 몰고 나가서 치킨 배달을 2시간에 10건을 하면 44,000원을 벌어요. 왜 그러냐? 약국으로 돈 번 돈은 절대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딴 걸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일요일 오후 4시에 갑자기 제가 돈을 어디서 벌겠어요? 이게 도파민형 인간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경험한 부분으로는 이렇게 4가지예요. 첫 번째는 콜드 샤워는 여러 논문도 있고 실제로 앤드루 후보한 교수도 얘기를 하는데, 이 우리의 뇌는 이렇게 고통과 쾌락을 느끼는 지점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쾌락을 느끼면, 또는 이제 행복감, 도파민을 느끼면 얘가 어떻게 낮춰지냐면, 우리가 뭔가 행복한 감정을 느꼈을 때 우리는 거기서 행동을 멈춥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아침을 먹었어요. 근데 얘가 저녁 때까지 배가 부르면 우리 밥 더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안 먹죠. 이 정도면 다이어트 되겠지만 내가 아침에 먹었는데 이게 너무 기뻐서 한 4개월 뒤까지 계속 행복해요. 그럼 우리 어떻게 되겠어요? 굶어 죽겠죠. 그래서 그 쾌감을 줄이기 위해서 얘를 평형을 맞추기 위해서 고통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출산 때 맞는 펜타닐이 정확하게 통증과 쾌락의 중간 지점을 맞춰서 통증을 상쇄시키는 거잖아요. 이 도파민을 만드는 비교적 안전한 고통이 콜드 샤워입니다. 우리 어릴 때 보면 그거 있잖아요. 아빠가 밖에 나가서 찬물로 머리 감고 오면 우리는 진짜 아랫목에서 따뜻하게 자고 있는데 한겨울에 갑자기 발로 차면서 야 일어나 임마, 해가 중천인데 새벽 6시에 아빠만 혼자 도파민 터진 거예요. 의욕이 막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콜드 샤워가 해당이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생존에 유리한 행동. 이거는 이성과 그 감성, 도파민과 이성을 동시에 같이 합쳐놓은 솔루션인데, 도파민이 나오는 행동은 똑같습니다. 내 감정이 생존에 유리하다. 맛있는 거 먹으면 생존에 유리하다. 하지만 단 거를 많이 먹으면 내 생존에 불리해진다. 그래서 이 일을 했을 때 기분이 좋아지는데, 이 일이 과연 내 생존에 유리한가 아닌가를 스스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안전하게 도파민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했는데 이거 나한테 유리해. 이거 계속 해도 되겠어. 제가 치킨 배달을 하는데 저 안전운전 했거든요. 해도 되잖아요. 그 시간에 제가 술을 먹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렇죠? 세 번째는 뭐냐면,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해야 될 일이 있으면 바로바로 하십시오. 우리가 하기 싫은 일이 생기면 하기 싫잖아요. 이때 나오는 게 스트레스 호르몬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와서 일단 일을 미뤘단 말이에요. 나한테 안 좋은 거니까. 근데 그럼 조금 있다 돌아오면 갑자기 하고 싶을까요? 더 하기 싫어요. 점점 하기 싫어요. 그래서 우리 방학 때 보면 숙제를 방학하자마자 끝내는 애가 있고 방학 끝나고 매 맞으면서 하는 애가 있습니다.
저는 후자긴 했는데, 그래서 하기 싫은 일을 하자라고 스스로 인지를 하면 명령에서 도파민을 만들어낸대요. 그러니까 하기 싫은데 그냥 하기 싫으니까 해야 되는 일이니까 해버리자 하면 어느 순간부터 내가 그래 해야 될 일이니까 하자라는 마음이 나오면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우리 도파민은 또 호기심의 호르몬이기도 해요. 맨날 똑같은 일 하면 재미없습니다. 뭔가 새로운 일 하면 재밌거든요. 그래서 같은 일을 할 때는 뭔가 다양한 일로, 목표도 길게 잡지 마시고 단기간 짧게 끊어서 뭔가 성취감을 느끼게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콜드 샤워를 하고요. 아까 배민라이더 콜드 샤워하고 달리기를 하는데 살려고. 달리기 정말 싫어하거든요. 근데 계속 안 뛰면 언젠가는 기어다닐 것 같아가지고 달리기를 시작했는데 되게 다양한 경로로 다닙니다. 시간도 다르게 하고 이러면 할만하더라고요. 매일매일 뛰는 건 싫은데 매일매일 다른 길로 다니는 건 재밌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배민라이더에서 44,000원 치킨 2마리 사갖고 집에 갔습니다. 애들 겁나 좋아하고요. 배민라이더 뛰면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맛집하고 아닌데 알 수 있어요. 왜? 내가 배달하러 가보면 이상한 음식점도 많아요. 간판 없는 음식점 절대로 배달 주문하지 마세요. 온라인으로만 간판해놓고 이상한데 한 군데에서 3-4군데 만드는 데도 있어요. 두 번째는 옥시토신입니다. 이제 빠른 출산의 뜻이죠. 자궁수축 호르몬이고 유주분비 호르몬이기도 한데 얘가 이제 애착의 호르몬, 유대감의 호르몬입니다. 그러니까 연인들 보면은 이제 밖에 나가면 땀띠 나도 막 계속 손잡고 다니잖아요. 이게 연인의 관계가 되면 옥시토신이 막 터지는데 옥시토신이 터지다가 감소하면 그걸 다시 만들기 위해서 몸을 비비고 있는 거예요. 덥게. 결혼하고 얼마 지나면 지금 만지면 불쾌감이 되게 높아지니까 저리 가라고 하죠. 그래서 이 유대감을 만들어주는 건 되게 좋은데 단 이 유대감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사기꾼이 제일 잘 쓰는 호르몬이 옥시토신입니다. 우리 믿는 사이잖아, 나 믿어. 그래서 우리 제일 위험한 말 있죠. 사기는 누가 친다? 가까운 사람이 친다. 이 옥시토신 잘 활용해야 되는데 저는 옥시토신을 어떻게 하려고 하냐, 가족하고 포옹하세요. 여러분들 나 외로워하면서 가족하고 말도 안 하고 전화도 안 하고, 저는 3대가 함께 같이 살고 있어요. 저희 부모님하고. 저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최소한 10대 번 정도는 포옹을 하고요. 사랑한다는 말 저희 부모님, 저랑 와이프, 애들 둘이니까 한 사람한테 2번씩이면 한 10번 합니다. 왜냐? 옥시토신을 만들고 싶어서. 그리고 서로 위로하고 칭찬해 주세요. 셀프 칭찬도 됩니다. 이렇게 그 마음치료 이금희 아나운서가 이제 가보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나를 쓰다듬기 하는데 이때 옥시토신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일상적으로 대화를 많이 하세요. 뭐 뚝뚝하다고 나 원래 말 못한다고 아니고 정 안 된다 그러면 이 사람하고 좀 친해져야겠는데 그러면 뒷담화 하시면 됩니다. 뒷담화가 되게 생각보다 옥시토신 수치를 많이 올려요. 대신 걸리지 마세요. 걸리면 굉장히 많은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느냐, 이 영상 보시면 옥시토신 수치 올라가는 거 보이세요? 최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는 영상은 아들인 김재원 씨가 지난해 SNS에 올린 건데요. 영상을 찍을 당시 하루하루 아버지 표정이 달라지는 걸 보고 신기하면서도 뭉클할 감정이 들었다고 합니다. 재원 씨는 요즘도 틈날 때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안아준다면서 많은 사람이 영상을 보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표현했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옥시토신 호르몬 올리는 행위를 하는 거죠. 저는 강의할 때 항상 어떻게 하냐면 강의 전에 항상 이렇게 가족하고 음식 만들어 먹거나 시간 보내요. 왜냐면 저는 행복실천 강의를 할 때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제 감정이 어떤지를 설명해 드린다고 생각하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하고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시간들 사이에서 제 옥시토신 수치가 올라가니까 맨날 생글생글 웃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사춘기의 아이들은 옥시토신이고 세로토닌이고 다 없고요. 도파민만 남아있어가지고 용돈 줄 때만 웃어요. 세 번째는 세로토닌입니다. 세로토닌이 자존감의 호르몬이잖아요. 수면, 식욕, 자존감. 우리 잠 자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시죠? 저도 약국에서 이렇게 우리는 왜 잠을 자야 할까라는 책을 보면 우리가 잠을 자야 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잘 나오는데 그 책 보고 나서 저희 약국 매출이 떨어진 게
피로회복제도 되고 면역촉진제도 되고 치매도 예방해주고 우울감도 줄여주고 날씬해지고 피부도 좋아지게 하는 만병통치약이잖아요. 예. 제가 이 살이 서울에서 12년 동안 찐 살인데 잘 자면서 슬슬 빠지고 있습니다. 이 호르몬들은 우리의 잘못된 호르몬 균형을 조절해주기도 하는데 이 호르몬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자존감의 호르몬에서 동시에 비교 유발 호르몬이에요. 우리 세상에서 가장 빨리 불행해지는 방법을 뭐라고 하나요? 남과 비교하는 것. 그래서 항상 그래요. 어디든 보면 남과 비교하지 마라. 개똥 같은 소리입니다. 우리 뇌는 비교를 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럼 뇌가 고장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레드불 광고 보면 가젤 2마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가젤 2마리가 초원에 있는데 사자가 한 마리 가운데 쓱 나와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그 가젤이 야 어떻게 사자 나왔어? 그러는데 갑자기 옆에 있는 가젤 한 마리가 괜찮아 하면서 레드불을 한 잔 마시는 거예요. 그때 옆에 있던 가젤이 야 너 그거 마신다고 사자보다 빨리 못 달리잖아 했더니 얘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보다 빠르면 돼 하고 가는 거예요. 이 비교가 왜 필요하냐면 내가 생존을 하려면 나보다 불리한 사람이 내 주변에 있어야 내 생존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원숭이 우두머리에게 가장 많이 제일 지위가 높을수록 세로토닌이 많이 나와요. 회장님들 많이 나오는데 이 호르몬을 남하고 비교하는 호르몬이 아니라 나랑 비교하는 호르몬으로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남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이 우리 여기 계신 분들 갑자기 포탄 떨어질 일이 있어요? 아니죠. 갑자기 누가 나한테 와서 뭐라고 할 사람 없잖아요. 내가 갑자기 너 못 살고 있어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하시면 안 될 게 SNS 없애셔야 돼요. SNS는 내가 아득바득해서 제일 행복한 거 올리고 상대방이 봐주길 바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 볼 때마다 저 사람 원래 그런 사람인 줄 압니다. 그래서 SNS만 안 하셔도 불행할 확률이 많이 떨어집니다. 이 세로토닌이 이제 바이올로지컬 클락에서 보면 아침에 세로토닌 공짜로 만들 수 있어요.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제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까 15분에 30분 산책한다고 했잖아요. 그냥 일어나서 만녹스 이상의 빛만 15분 정도 이상 쬐면 우리 뇌에서는 세로토닌 그냥 자동으로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우울증 환자들 보면 아침에 커튼 쳐져 있고 밤에 잠 안 오고 이거 무한 반복하잖아요. 세로토닌 그 제흡수 억제제 먹는 것도 이런 해당하는데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 여러분들 이제 설명할 때 멜라토닌 약국 저희 약국 멜라토닌 없습니다. 멜라토닌 사러 오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햇빛 보라고 해요. 만들면 세로토닌이 멜라토닌을 만드는 원료거든요. 그러니까 자존감 높은 삶을 살면 저는 풀 많이 먹어요. 여름에 이제 제철 채소 많이 드시고 장내 유산균이 뇌에서 만드는 것보다 9배 세로토닌 만드니까 풀 많이 드시고 햇빛 쪼이시면 멜라토닌 안 드셔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해달라고 하면 구해주면서 똑같은 말 또 합니다. 이번까지만 드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 잘 자면 또 세로토닌 많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그 선순환의 사이클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세로토닌 높이는 방법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냥 밖에 나가시면 돼요. 우리 정말 갑자기 새벽에 깨어나서 밖에 나갔더니 공원에 사람들 다 밝은 모습으로 자존감 넘치는 모습으로 돌아다니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대단해서가 아니고요. 뇌에서 세로토닌이 분비된 겁니다. 그리고 식사를 천천히 하세요. 30분 이상 씹기. 이거 불가능하시다고요? 다른 시간 조금 줄이더라도 식사를 천천히 하셔야 되는 이유가 저작 운동에서도 세로토닌이 분비가 됩니다. 우리 회장님들 밥 미친 듯이 빨리 퍼먹는 거 보신 적 있어요? 회장님들 밥 천천히 먹죠? 세로토닌 많이 나와서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긍정적인 생각하시면 돼요. 긍정적인 생각은 뭐냐? 저는 사실 행복실천 강사가 되겠어 하기 전에 제가 코로나 때 약국을 망했어요. 약국도 망했는데 어떻게든 극복해 보려고 투자하다가 투자도 망했어요. 쫄딱 망했어요. 쫄딱 망했는데 그러고 집에 왔는데 그날 저녁에 제가 다행히 망하기 전에 3대가 함께 사는 집을 지어 살고 있거든요. 근데 쫄딱 망해서 너무 힘든 시간인데 집에 왔는데 부모님이랑 애들 엄마가 우리 애들이 편지가 있으면서 아빠가 좀 힘들어하니까 약국도 망했는데 투자 망한지 몰랐죠. 투자까지 망한지 몰랐지. 근데 다 망해서 있는데 뭐든 열심히 하고 그날 저녁에 파티를 열어준 거예요. 근데 너무 행복한 거 있죠. 제 최고 아빠상 있죠. 저희 약국에 붙여놨거든요. 최고 아빠상 이렇게 해놓은 거 있어요. 그때 자존감이 빵 올라가는데 야 이게 내가 행복해지는 게 이렇게 쉽구나. 그럼 나 앞으로 난 행복한 거를 얘기하러 다닐래? 행복하는 거 되게 쉽다는 거 설명하러 다닐래 했거든요. 근데 그때 처음 시작할 때 행복 실천 가라고 하면은 뭔 소리 하는데 맨 처음엔 좀 소심하게 행복 실천 법 강사였어요. 근데 일단 법 싫어하니까 떼고 행복 실천 강사하니까 다들 그럼 행복하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행복한 감정을 느끼면서 후기를 알려드리는 건데 그래서
요리 연구가도 요리 못하면 안 되는데 그럼 나 행복 실천 강의하려면 행복 실천 가지 뭐 그러면서 스스로 자존감을 높이는 얘기를 하면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저한테 필요했던 건 딱 하나예요. 창발적 전략. 내가 뭐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해보지. 망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망하고 잘 살면 된 거 아니야? 가 되는 거예요. 제가 또 한 가지 하는 긍정적인 명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명상하면 공간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하고 음악도 필요하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는 출근할 때 음악 틀어놓고 명상을 합니다. 저는 매일 아침 출근할 때 점심 메뉴를 정해요. 점심 메뉴 정하고 있으면 정말 행복하거든요. 그러니까 행복한 생각을 오래 함으로써 내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는 게 명상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순간에 그래 나는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해서 내가 원하는 걸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의 자존감은 올라갑니다. 마지막으로는 말씀드렸죠. 제가 약국도 망했고 투자도 망했고 대출도 갖고 있고 여러 가지 다 하고 있는데 그럼 주변 사람들이 그런 말 하세요. 너 그래도 약사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럼 제 주변에 더 잘 되는 약사들은요? 제 주변에 더 나은 사람들은요? 그 비교를 하기 시작하면 불행하려고 작정한 거잖아요. 저는 그냥 어떤 생각을 하냐, 이렇게 망하고 잘 사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 야, 나는 망해도 잘 사네. 옛날에 그렇게 망했는데 지금 안 망한 상태네. 그리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약국을 만들 때도 약국 망하면은 되게 불안합니다. 제가 하물며 전국의 약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약국 경영 강사였어요. 약국 경영 잘한다고. 근데 코로나는 못 이겼죠. 근데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래 내가 다음 약국도 망할 수 있으니까 망해도 되는 약국 해보자. 그래서 하루 종일 재밌는 약국 하자 해서 저희 약국에서 하는 재밌는 일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엔돌핀은 엔도제너스 몰핀이죠. 사실은 마약성 진통제에 버금가는 천연 몰핀에 해당하는데 이게 황홀감, 통증 완화 이런 해당하는 역할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얘도 중독이 되게 위험하죠. 러너스 하이를 경험하거나 무릎 수술하거나 이런 분들 보면 이 쾌감을 더 이상 못 이겨서, 그래서 저는 이걸 아이들 호르몬이라고 하는데 너무너무 좋을 때 저희 아버지께서 되게 명언을 남기셨어요. 제가 나름 저희 아버지 생긴다고 매일매일 맛있는 걸 갖다 바쳤더니 뭐라고 하셨냐면, 야 맛있는 거 맨날 먹으면 맛없어 라고 하셨어요. 그때 되게 기분 나빴거든요. 아들 이렇게 열심히 하면 너무한 거 아니야? 근데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쾌감을 느낄 때 가끔 진통제처럼, 우리 진통제 맨날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끔 쓰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이제 웃는 거예요. 웃는 거. 황순관 박사님께서 IMF 때 하하하하 여러분 배를 두드리면서 웃으세요 하면서 엔돌핀이 샘솟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황순관 박사님도 너무 무리하셔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들 무리하시면 안 돼요. 두 번째는 운동할 때, 숨 찰 때, 제가 달리기 시작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저 숨 찬 거 되게 싫어했거든요. 근데 달리기 시작한 이유가 딱 하나예요. 숨 찰 때 엔돌핀 나오잖아요. 우리 아프니까. 아플 때 나오는 엔돌핀을 즐기기 위해서 제가 그렇다고 또 엄살이 심해갖고 많이 뛰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딱 아플때 숨 찰 정도만 뛰고 최장 뛰어야 25분입니다. 25분부터 러너스 하이를 경험한다고 해서 25분 이상 안 뛰어요. 중독되면 안 되잖아요. 세 번째는 이제 기꺼이 하는 거. 아까 도파민 나오는데 계속 기꺼이 하다 보면 원래 하기 싫었던 일인데 맘먹고 하면 어느 순간 재밌어서 할만하네 하는 경험을 느끼게 됩니다. 그다음 마지막은 칭찬. 칭찬을 하는 사람은 옥시토신이 나오고 칭찬을 받는 사람은 세로토닌과 엔돌핀이 분비가 됩니다. 칭찬 받으면 자존감 올라가잖아요. 우리 애기들 보면 잘했네 하면 계속 합니다. 자존감도 높아지고 즐거우니까. 그다음에 기분 좋아지는 음식, 우리 가끔 매콤한 거 먹는 것도 우리 알고 있습니다. 이건 다 매운 감각은 통증이라는 거. 이 통증을 넘어서기 위한 희열감이 엔돌핀이죠. 근데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시경도 하고 위장약도 먹어야 되니까 가끔 쓰시길 바랍니다. 그래가 저는 이렇게 다니거든요. 웃을 일들 쫓아다니는데, 이게 제가 일본에 혼자 놀러 갔는데 여기 일본 교토에 있는 초밥집인데 저 끝에 있는 사람이 중국 베이징, 이쪽에 켄터키 사람 이렇게 있어가지고 제가 막 어설프게 3개국어로 통역을 하다 보니까 혼자 뿌듯해갖고 이제 자존감 높은 사진 찍었는데, 이 친구가 켄터키 사람이래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40년 끓였다고 튀겼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웃었죠. 그래서 웃는 시간들이 많아지면 여러분들 이거 놀라지 마세요. 얼굴이 너무 커서 죄송한데 이거 제가 사실 약국 망했을 때 찍은 사진이에요. 약국 망하고 나서 되게 고통스럽잖아요. 그쵸? 근데 저는 좀 원래 그런 사람이라서 약국 망했는데 너무 고통스러운데 그럼 내가 좋아할 거 뭘 할까 하다가 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삭발이었어요.
근데 결혼하고 13년 동안 와이프한테 나 삭발하면 안 돼? 삭발하면 안 돼? 그랬거든요. 결혼하기 전에 했어야 했는데 그땐 까먹었죠. 결혼하고 하면 안 돼 했더니 와이프가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약국 망했잖아요. 근데 약국 망하고 와서 나 약국 망했으니까 삭발하면 안 돼? 그랬거든요. 와이프가 너무 불쌍했나 봐요. 그래서 아유 맘대로 해요. 하자마자 가서 머리 삭발하고 이제 했거든요. 너무 웃겨갖고 애들이 막 웃겨서 아빠 머리 만져봐도 돼요 해서 이참에 사진이나 찍자 하면서 막 웃었거든요. 이게 뭘까요? 이게 엔돌핀이에요. 제가 너무 불행하고 힘든 고통의 순간을 넘기려고 즐겁고 재밌는 일을 하려고 만든 게 엔돌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불행하다고 했을 때 불행을 극복하려고 하지 말고 불행도 내 거니까 수용하고 대신 불행 말고 내가 만들 수 있는 행복도 만들어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호르몬 요법부터 거기에 해당하고 이 호르몬이 사실 하나 만드는데 하나 쓰는 게 아니라 계속 촉발해서 계속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나한테는 돈 못 쓰는데 가족한테 돈 쓰는 게 옥시토신이 유발한 돌파민이에요. 내 돈은 못 써. 근데 그 뇌과학적으로 나보다 남에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뭔가를 했을 때 느끼는 행복감이 120%에서 150%까지 올라간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남에게 내 가족, 내 주변 사람에게 뭔가를 해준 사람은 더 행복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 아까 시험 잘 봤을 때 칭찬해주면 더 열심히 공부하는 건 세로토닌. 저는 사실 되게 잘 웃기고 싶어 하는데 제가 저희 와이프한테만 웃기고 제가 말이 많아서 타수는 많은데 타율이 좀 떨어져요. 어떻게든 웃겨보려고 하는 거는 저도 엔돌핀 지향형이기 때문에 아재 개그라도 해서 웃기려고 하는 도파민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럼 제가 쓰는 법 한번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도 이걸 보시고 나서 집에 가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저는 아침에 애들 밥 차리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뛰어다니고 가끔은 저 계단도 오릅니다. 허벅지 아프면은 엔돌핀 그러면서. 그 다음 콜드 샤워도 하고요. 지금 여름엔 노출이 심하셔서 겨울옷인데 매일 아침 저녁으로 출근 전에 아버지 어머니 안고 사랑해요 하거든요. 옥시토신. 아버지 막 웃으세요. 아들이 계속 그렇게 하니까. 엔돌핀. 이렇게 매일 다양한 음식만, 이게 제가 만든 거예요. 저 음식 잘 만들죠. 저희 애들 음식 다양하게 만들면서 풀떼기 갖다 놓으면 세로토닌 이렇게 만드는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어나면 무슨 일을 할까 생각하지 않고요.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라는 생각만 합니다. 그래, 일단 내 행복 호르몬을 마음껏 채워놔서 이 행복 호르몬으로 내 의지력을 채우자. 내 행복 에너지로 오늘 하루 견딜 수 있는 노력할 수 있게 한번 연료를 채워보자 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루 종일 재밌게 보냈는데 그러면 이제 일터에서는 우리 살기 위해서 일을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데 대부분 일하기 위해 사는 것처럼 목숨 걸고 정말 힘들게 일해요. 저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일하다 죽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일하러 가서도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를 고민하는데 출근하면 커피부터 한 잔 타요. 무조건. 그 커피 탈 시간 어디 있냐? 5분만 빨리 나오면 됩니다. 5분 빨리 나와서 커피 한 잔 타고요. 저 여행 되게 좋아하거든요. 여행 가서 호텔 라운지 같은 데 가면 음악 이런 거 막 멋진 음악 나오잖아요. 그럼 무조건 오자마자 커피 타고 음악부터 들어요. 음악 듣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약국 문도 안 열어요. 그냥 혼자 안에 있어요. 그러면 제가 저의 행복감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희 약국 식구들 오면 하이파이브 이렇게 짠 하고 옥시토신을 유발할 수 있는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그래서 하이파이브 되게 많이 해요. 저 갈 때 아무나 저한테 손 들면 저 짝 합니다. 보세요. 제가 없으니까 되게 웃으면서 하이파이브 하죠. 이분들 지금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리고 저는 출근하자마자 아까 점심 정한다고 했죠. 점심 번슐랭 가이드라고 봉계동 쪽에 점심 먹으러 올 있으시면 번슐랭 가이드 검색하시면 저희가 4년 동안 먹은 점심 맛집 리스트가 다 있어요. 내돈내산입니다. 그리고 저희 약국이 한가하거든요. 그래서 뭐 하냐? 한가하면 책 보면서 이런 생각합니다. 김창욱 강사님 책에 삶은 정답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싶나요? 저는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이 방법 찾아 살아보자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후에도 마찬가지로 행복 에너지를 채워서 하루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의지력은 고갈되게 돼 있고 정신줄은 내가 안 잡아도 사회에서 붙잡아주니 마음줄 잡는 데만 하루 종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저희 약국 블로그가 행복한 출근, 즐거운 퇴근, 저희 약국의 슬로건입니다. 행복하게 출근해서 즐겁게 퇴근했으면 좋겠다. 행복은 즐거움과 의미의 합산값이에요. 우리는 일터에서 하루 종일 일을 할 때 우리의 의미를 잘 쓰고 갑니다. 그럼 집에 갈 때 남는 건 뭘까요? 즐거움만 남으면 돼요. 집에 가서 가족들과 즐겁게 보냈으면 좋겠어서 하고 이 슬로건을 얼마 전에 바꿨는데 행복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니까 노력하는 것이다로 바꿨습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하면 노력하고 싶어요. 내가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은 노력하지 말라고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행복을 먼저 잘 채우시면 안 해도 노력해요. 저 오늘 오면서도 강의 계속 연습했거든요. 왜? 이렇게 즐거운 기회니까. 그래서 안 시켜도 계속 연습하면서 와요. 여기 약간 30분 전부터 도착해서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행복이 공짜인 거, 물, 공기, 행복 이런 거 다 공짜입니다. 좋은 건 원래 공짜예요. 저희 매니저님은 별명이 행복천재인데 행복천재인 이유가 뭐냐? 그냥 행복한 일을 너무 잘 찾아서 갑자기 비가 우중충하게 오고 있는데 막 먼지랑 닦다가 행복하대요. 왜냐 했더니 지금 비가 오니까 먼지가 잘 보여서 행복하다고. 제가 그래서 되게 정신 이상한 거 아니냐 그래서 불행한 나라의 이상한 앨리스. 이렇게 힘든 시간에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라서 불행한 나라의 앨리스라고 붙여줬고요. 그리고 이제 맛집. 가야포도원이라고 봉계동의 오리불고기 정식인데 저희 약국 특식입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사시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열심히 남들보다 빨리 달려보려고 애도 쓰고 365일 약국을 한 4년 넘게 했었어요. 하루도 안 쉬고. 남들보다 돈 빨리 벌면 빨리 성공할 것 같으니까. 근데 그러다가 번아웃도 오고 포기하게 되기도 하고 나도 모르게 굴러떨어지기도 하고 나자빠지기도 하는데 지금은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시간들을 통해서 제 방향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야, 너 이러다 성공했어? 성공은 제가 하는 게 아니고요. 누군가 저한테 붙여준 이름표는 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성공했어라는 말을 안 하는데 누군가 나를 보면서 저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야 라고 합니다. 근데 그 성공은 지점일 뿐이에요. 우리는 그 성공의 지점을 넘어서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공보다 성장하는 시간이 되게 좋아요. 이 강의를 한 10번 넘게 하고 있거든요. 제가 안 보고 할 수 있잖아요. 왜? 이 강의를 통해서 저도 계속 성장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하루 일상에서 행복을 잘 쓰면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밌게 살아요. 네. 이거는 언제 기회 되면 해드리고 싶은데 30년 동안 정리한 제 행복 실천 습관이긴 합니다. 그래서 매사에 내 마음에 솔직하게 살면서 가족과 함께하고 매사에 감사하고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이거를 어떻게 실천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행복 실천 가고 행복 실천 강사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행복 실천 습관을 꼭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약국 오늘 강의 들으신 분 중에서 봉계동 지나면서 선생님 강의 들었어요 하면 아까 커피가 2천만 원짜리 커피 머신에서 뽑은 거예요. 네. 아도 되고요. 아바라도 되고요. 얼박도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오시면 제가 한 잔 뽑아 드릴게요. 저 없어도 저희 약사님 있는데 오원식 약사님 강의 들었습니다 하면 무조건 뽑아 드리려고 했어요. 기분 좋잖아요. 마음대로 사는데 제일 필요한 능력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열심히 사시잖아요. 저도 열심히 살고 열심히 안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린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저 많이 망해봤거든요. 많이 망해볼 때마다 어떤 걸 깨달았냐면 다음 계획을 잘 세우면 내 삶은 계속 내가 원하는 방향을 향해 가는 과정일 뿐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를 저는 의도된 전략보다 내가 갖고 있는 창발적 전략을 나에게 닥친 상황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다음 단계로 갈지를 준비한다면 내 삶이 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전 세계 유니콘 기업의 99%는 첫 번째 4년 그 회사의 건립 이념이 아니에요. 99%는 다 바뀌었어요. 원래 의도대로 성공한 회사는 1%밖에 없습니다. 여기 여러분들도 원래 의도대로 사신 분이 1% 되면 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 다음 단계를 어떻게 나가야 될지 이거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요. 네, 지금은 고인이 되신 하버드대학 경영학 교수 클레이튼 교수의 얘기입니다. 제가 많이 망해봐서 행복해진 것 같아요. 많이 망해봤는데 괜찮아서. 만약에 많이 망해보지 않았다면 더 성공하는 게 행복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원래 시점에서는 지금 이 책이 나왔어야 됐어요. 제가 지금 책을 쓰고 있거든요. 행복을 씁시다 해서 행복 실천 습관에 대한 책을 쓰고 있는데 이것도 자빠졌네요. 네. 출판사랑 편집 과정에서 어그러져서 열심히 퇴고하고 있어요. 아마 올 가을 정도에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책 나오면 제가 몇 권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사람들이 강의를 하고 나면 항상 그 얘기를 하세요. 행복을 정말 쉽게 한 문장으로 만들어 달라 해서 만들었습니다. 행복은 딱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우리가 불행하지 않을 수 없어요. 불행은 어떻게든 다가오게 돼 있습니다. 불행이 나에게 다가올 때 불행을 수용하시되 짧게. 오래 불행하시지 마세요. 불행은 짧게 하시고 행복은 자주 하시면 됩니다. 제가 물을 마실 때마다 되게 행복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 박지현 그 PD의 참 괜찮은 태도라는 책을 보면 거기 호스피스 병동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어떤 30대 초반의 여성이 선생님 제 소원이 하나 있는데요. 제 소원은
죽기 전에 물 한 잔 시원하게 마셔보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위암 말기 환자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럴 때 물 한 잔 마시거든요. 맛있죠. 그리고 그분이 한마디 더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나이 드시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나이 드는 거 좋아요. 나이 드는 게 왜 좋냐면 그분은 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가능하다면 할머니가 돼보고 싶대요. 제가 양로원에 가서도 강의를 합니다. 7, 80대 어르신들 약물 강의할 때 약 얘기하는 거 재미없어요. 그래서 뭔 얘기냐면 딱 강의 맨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저는 어르신들 너무 부러워요 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되게 처음에는 엉뚱한 표정을 지으세요. 야, 내가 지금 나이도 많이 들고 몸도 아픈데 젊은 놈이 뭐가 부러워? 그럼 제가 그 다음 말씀드립니다. 저도 가능하다면 어르신들만큼 나이 들고 싶어요 라고 말을 합니다. 나이 드는 것도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불행한 게 아니라 자주 내 일상에서 자주 행복하시면서 조금만 더 나와의 종적 비교를 위해서 뭐든 조금씩 성장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강의도 재밌고요. 달리기 10m씩만 더 뛰어요. 원래 최고 신기록에서 딱 10m만 더 뜁니다. 힘들어. 1km 더 뛰는 거 힘들어요. 근데 10m 더 뛰면 다음날 또 뛸까 생각이 듭니다. 조금씩 매일 성장할 수 있으면 저 콜드샤워 1000일 넘었어요. 한겨울에도 창문 열어놓고 해요. 이게 맨 처음 시작할 때와 저와의 성장이거든요. 조금씩 성장한 하루 되시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저 물론 일하시느라 못 들으시겠지만 제가 매주 화요일 날 11시 반에 그 양혜림의 요망진 라디오에서 행복 실천가로 출연하거든요. 들으시면은 사연도 올려주시고 물어보는 시간보다 빨리 끝내는 게 나으니까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불꽃축제죠. 불꽃축제. 불꽃축제 싫어하시는 분 들지 마세요. 무조건 좋아야 되니까. 우리 불꽃축제 하러 가면 내가 불꽃 폭죽 안 쏜다고 기분 나빠하세요? 아니죠. 폭죽 터지는 것만 보면 재밌잖아요. 어차피 누군가 쏘고 나는 치맥 먹으면서 폭죽 보면 되니까. 축제는 여러분들이 다 함께 즐기는 거예요. 뭐냐면 인생이 숙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숙제처럼 사지 마시고 축제처럼 사십시오. 우리는 인생의 주인공이 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내 행복을 잘 누리고 잘 즐기면서 축제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루하루에 아까 말한 도전 루틴이나 행복 실천 습관들을 여러분들 걸 만드셔서 행복을 많이 쓰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33분에 끝냈어요. 엄청 강의를 잘하는 것 같아.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